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가 14주 만에 중간으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비수도권은 여전히 높은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3월 첫째 주 이후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비중은 여전히 2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2번 이상 감염된 사례는 55,906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65명은 3차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이 2020년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재감염자 수는 한 달 전 집계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상하이에 이어 인구 2천여만 명의 베이징도 봉쇄될 거란 소문이 돌면서 시민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시는 감염자가 나온 일부 지역을 이미 봉쇄했고 주변 지역에서는 전주민 확산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내고 국제 우주정거장을 2주일 넘게 여행한 민간인 4명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애초 이들은 국제 우주정거장에 8일간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귀환 일정이 늦어져 우주 체험을 7일 더 하고 돌아왔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모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 모기 수를 줄이는 연구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사람의 피를 빠는 암컷 모기만을 성장 단계에서 죽게 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인데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심층 보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가 14주 만에 중간으로 한 단계 낮아지고 비수도권은 높은 단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비중이 여전히 2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주 주간 위험도를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88,265명으로 전주보다 40.8% 감소했고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7로 4주 연속 1 미만의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은 낮지만 전체 확진자 비중은 지난주 22.4%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코로나에 2번 이상 감염된 재감염 추정 사례가 국내에서 5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누적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확진자의 0.347%인 55,906명이 재감염 추정 사례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회 감염자는 55,841명, 3회 감염자는 65명이라고 방대본은 설명했습니다. 2회 감염자 중 오미크론 유행 이전 재감염 추정 사례 발생률은 0.1%, 오미크론 유행 이후 발생률은 0.36%입니다. 재감염 사망자는 52명, 사망을 포함한 중증 사례는 72명이라고 방대본은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9일 기준 26,239명이었던 재감염 추정 사례는 약 한 달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모임을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모이는 시간과 규모를 최소화하고 실내에서 모이는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 해줄 것, 하루 3회 한 차례 10분 이상 환기할 것,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 등 6대 개인 방역 수칙을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소세가 한두 달 뒤 정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연구진들이 지난 20일 수행한 유행 예측 결과
현재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져 다음 달 말쯤 지금의 절반 수준인 하루 4만 명 미만 확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면 환자 수가 늘 수밖에 없는데 이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유행 감소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마스크 착용인 만큼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내 착용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에 이어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수도 베이징도 봉쇄될 거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시는 감염자가 나온 일부 지역은 이미 봉쇄했고 또 주변 지역에서는 전주민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주말부터 봉쇄설이 돌면서 식료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냉장 돼지고기 판매대는 이미 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채소와 생수 등도 갖다 놓기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인근 다른 신선식품 매장도 일찌감치 물건이 동이 났습니다. 채소와 과일 판매대는 텅 비었고 라면이나 국수 같은 가공식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봉쇄설은 지난 일요일에 20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면서 급속히 퍼졌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추정이 소문을 키웠습니다. 시 당국은 우선 감염자 거주지 주변을 봉쇄하고 인근 지역에서 핵산 검사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자가 나온 지역은 모든 주민이 이틀마다 한 번씩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각 검사소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스마트폰에 표시가 뜨도록 해 사실상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他那个要求应该是最近这几天是都得要做，应该会社区它都会有一个通知吧。 베이징 봉쇄 여부는 앞으로 2, 3일 감염자 증가 추이에 따라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상하이에 이어 인구 약 2,200만 명의 베이징이 봉쇄되면 중국의 방역은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여름의 불청객 모기에 대한 소식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모기는 그 자체로 성가시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기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네. 과학계에서는 이런 모기를 없애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모기를 이용해서 모기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에서 7mm의 몸통에 희고 검은 줄무늬가 있는 다리. 열대지방 등에 서식하는 이집트 순목입니다. 이집트 순목이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 사람 피를 빨아먹는데 그 과정에서 댕기열이나 지카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Hides under vegetation. It's cryptic in terms of where the females lay their eggs, and work that FKMCD has done and work that I'm familiar with throughout southern Florida in general indicates a very high frequency of pesticide resistance in Aedes aegypti. 과학자들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모기 박멸에 나섰습니다. 모기의 알에 바늘을 찔러 넣고 연구진이 만든 유전자 조각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태어난 수컷 모기는 야생 암컷 모기와 짝짓기를 해 자손을 퍼뜨리는데 이 가운데 암컷 자손은 유충일 때 죽어버리고 사람 피를 빨지 않는 수컷 자손만 살아남는 겁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미 플로리다주에 유전자 조작 모기 500만 마리를 풀어놓고 모기 서식지를 관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유충이 확연히 줄었고 채취된 유충 2만여 마리는 모두 조작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암컷 유충은 성충이 되기 전에 모두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 동물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 이번 실험이 인간이나 생태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는 적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we start to see that completely disappears from the environment. So this really just confirms the self-limiting nature of the genes. They're not going to persist long-term in the environment. 연구팀은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모기 방사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를 대상으로도 유전자 조작 모기를 개발하겠다며 아프리카와 중미에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이 모기맥의 감염병 감소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모기 수를 줄이는 데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금 리포트를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만든 모기가 야생에 나가서 다른 모기와 짝짓기를 하고 점차 자손이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참 기발한 방법인데 어떤 기술이 쓰인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기술은 미국 기업 옥시텍이 개발한 기술입니다. 옥시텍은 일명 자기 한계 유전자라는 염기서열을 개발하고 또 모기 알에다가 삽입해서 이 유전자를 가진 수컷 모기를 개발했습니다. 예. 이 모기가 암컷 모기와 짝짓기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손들도 무조건 자기 한계 유전자를 물려받는데요. 그런데 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모기는 특정 단백질을 과다 생성하게 됩니다. 예. 이 단백질은 암컷 모기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암컷은 어릴 때, 그러니까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 단계에서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옥시텍이 개발한 모기는 수컷 자손밖에 퍼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네, 또 수컷 모기는 사람 피를 빨지 않고 과일즙만을 먹기 때문에 전염병을 퍼뜨리지는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전염병을 퍼뜨리는 모기가 줄게 되고 또 결국 전체 모기 수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연구진은 구체적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웨비나라고 하죠.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서 결과를 네. 공개했는데요. 예. 먼저 연구진은 지난해 봄에 미국 플로리다의 키스 제도라는 곳에 유전자 조작 모기 500만 마리를 풀어놓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미리 파악해둔 인근의 여러 모기 서식지에서 유충 2만 2천 마리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 기존에 모기가 살고 있던 곳인데도 모기 유충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곳도 있었고요. 또 발견된 유충들은 100% 자기 한계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충들 가운데 암컷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성충이 되기 전에 죽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의미는 개발된 모기가 야생에서 암컷 모기를 유혹하고 짝짓기해서 자손을 퍼뜨릴 능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도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사실 현재 우려가 큰 상황이잖아요. 그 식품, GMO 식품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유전자가 조작된 곤충이 자연을 마음껏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정말 괜찮을지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작한 유전자를 가진 생물들이 자연에 풀어지면은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의 모기를 방생할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옥시텍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플로리다 주정부의 투표를 통해서 이번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런 생태계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기 한계 유전자가 3세대 정도를 거듭하면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모기의 수명을 고려하면은 약 2, 3개월쯤이 지나면은 해당 유전자를 지닌 모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모기 방사 지역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유전자 조작 모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연구팀은 이번 실험이 생태계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도 살충제를 뿌리면 모기를 없앨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유전자 조작 모기의 이점이 뭘까요? 네, 일단 모기의 서식지가 숲속이나 구석지고 습한 하수구처럼 깊숙이 숨겨져서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살충제가 닿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팀은 수컷 모기가 암컷 모기의 숨겨진 서식지를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살충제가 닿지 않는 곳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또한 살충제는 광범위하게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모기 외에 다른 곤충이나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지금으로서는 모기에만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더 안전한 기술이다 이렇게 연구진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살충제 내성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WHO는 전 세계 모기를 대상으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조사한 바 있는데요. 네. 그 결과 68개국에서 모기가 적어도 한 종류의 살충제 내성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57개국에서는 모기가 2개 이상의 종류의 살충제 내성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살충제 내성 문제는 살충제를 더 많이 쓸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모기 방제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모기 입장에서는 이 유전자 조작 기술이 정말 지독한 기술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실험이 작은 지역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이제 정말 전역에서 상용화가 된다면 인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는 이집트 순모기에 한해서는 성공적이었잖아요. 네. 이집트 순모기는 하지만 이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경우에 여기서 서식하는 모기의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번 연구로 이집트 순모기가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모기가 감소되는 효과는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구진은 앞으로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 날개모기 등을 이런 등 각종 모기를 대상으로 유전자 조작 실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기술이 더 다양한 모기에 적용되고 또 상용화로까지 이어진다면 그때쯤에는 모기 감소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구진은 실제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각국 환경 당국의 허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지만 이번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연구팀은 물만 넣으면 유전자 조작 모기가 성장해서 자연으로 방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어쩌면 그 모기 감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텐데요. 감염병 감소 측면에서는 어떤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번 연구는 모기 감소가 실제로 사람 감염병 발병률에까지 영향을 줬는지는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감염병 조사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임상시험 등이 필요하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에는 좀 위험성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대조군 실험 등도 필요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이 밖에 모기 개체 수가 좀 줄더라도 다른 경로로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그 보도에서 연구팀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연구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기술을 계속 개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가운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5일) 오후 4시 42분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자동 정지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에서 수소 압력 이상이 발생해 자동 정지됐으며 상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나로는 냉각제 펌프의 정상 운전 등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 감시기에 이상 경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사건 조사단을 통해 하나로의 자동 정지 원인을 상세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를 이끌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학과 신증설과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등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회 김기홍 부대변인은 서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원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등 첨단 학과를 신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소양 교육을 넣는 등 디지털 교육을 필수화하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AI 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원들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진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이 다 되어가지만 피해 복구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다행히 임시주택이 만들어지면서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 신축과 관광산업 활성화 같은 일상 회복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 모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여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피해를 남긴 경북 울진 산불. 14,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이재민만 320여 세대에 달합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모텔이나 마을회관을 전전하며 복구 작업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집을 불에 태우고 나니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섭섭합니다. 잠자리라든가 또 물이라든가 모든 게 불편하니 그나마 마을에 임시 조립주택이 만들어지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27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은 상하수도와 전기, 냉난방 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료 없이 길게는 2년까지 살 수 있지만 불안정한 생활을 끝내려면 새 집을 짓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하지만 전파된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한 금액은 최대 9천만 원 정도여서 새 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상북도는 LH와 경북개발공사 등과 함께 복구 재원 마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188동을 마련했는데 거의 다 입주를 하고 이번 말까지는 다 입주를 할 겁니다. 우리 이재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만큼 여름 휴가와 학술 대회, 워크숍 등의 각종 행사를 울진에서 개최하도록 대기업과 중앙정부, 다른 지자체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숲이 무더위는 물론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세종시와 횡성, 나주 등 전국 5곳의 산림교육 휴양시설인 숲체원 내부와 주변 도심의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폭염 시기 숲체원의 기온은 서울 도심보다 평균 7.9도 낮았고 주변 도심보다 숲체원의 미세먼지 농도는 10%, 초미세먼지 농도는 22%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숲속 큰 나무의 증발작용과 그늘막 효과로 폭염 시기에도 낮은 온도를 유지했으며 나뭇잎과 줄기, 가지 등이 미세먼지를 흡착 차단해 공기 중 미세먼지 또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기라고 불리는 갖가지 역경을 맞게 되죠. 그런데 같은 크기의 고통이나 슬픔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서는 것은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는 오늘부터 새롭게 매주 화요일 한길 사람 속은이라는 본격 심리 탐구 코너를 진행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 힘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리교육기업 이셀프 컴퍼니 이혜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시기에 딱 맞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살다 보면 큰 실패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벽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좌절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다시 일어설 만한 어떤 그런 의욕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금세 털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누가 봐도 힘들 만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더 성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내면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스트레스나 위기, 역경 등에 대한 정신력인 저항력 혹은 면역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각종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으로도 불립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트라우마를 입고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강하게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차이를 설명할 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위기에 강한지 또 즉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회복 탄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심리학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선생님을 예로 들고 싶어요. 네. 이분은 40 정도의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지금까지 20여 년간 꾸준히 지필 생활을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수많은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유쾌한 삶을 만들어가고
계셔서 감동을 주고 있어요. 예. 또 해외 사례로는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죠. 네. 몇 년 전 메타의 최고 운영 책임자 셰릴 샌드버그가 집필한 책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배우자였던 데이브 골드버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셰릴 샌드버그는 인간관계, 직장 생활, 사생활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균형이 무너졌고 이때 어린 자녀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까 봐 극도의 불안을 떨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셰릴 샌드버그가 고통을 줄이고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데 집중했는데요. 누가 봐도 힘들 만한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 겁니다.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회복 탄력성의 사례가 있는데요. 예. BTS. 세 글자는 네. 정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네. 존재죠. 네. 전 세계 사람들도 BTS의 노래는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네. 사실 BTS에게도 어두운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송에서 잘리기가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네. 누군가의 대타로 방송에 서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BTS는 오히려 희망이 있는 곳엔 시련이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사에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큰 그 회복 탄력성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좌절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강한 건가요? 네, 우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런 분들이 개인차를 보니까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해주는 요인이 있었어요. 아, 네. 그 요인이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문제를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리고 낙관주의나 공감 능력,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 효능감 등이 예.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이런 능력들을 키워놓으면 회복 탄력성이 더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이 있다고 네. 하는데 지금 네.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죠. 네,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통제성이 먼저 있는데요. 네. 통제성은 상황이나 감정, 내적 충동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에 해로운 술이나 음식을 찾죠. 이때 잠시 멈춰서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조금 참아보는 것도 통제성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긍정성인데요. 우리가 무대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도 좀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시험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준비할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에 몰입할 수 있는 측면이 긍정성이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성입니다.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다듬어가는 것이 긍정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함께 합쳐져서 그 사람의 회복 탄력성 모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생각을 해봐도 그런 능력들이 있다면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한 게 그런 능력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능력일까요?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개인이 타고난 기질도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까지 만들어온 성격이나 성장 배경 등의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DNA처럼 태어났을 때 내재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삶에 대한 나의 태도와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 후천적인 영역을 키우면 회복 탄력성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타고나는 거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영향이 더 많다. 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는데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약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방해하는 생각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3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요. 한마디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게 망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끝도 없이 고통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회복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죠.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내가 나를 격려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할 수 없다면 잘 극복하는 방법을 기르면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회복 탄력성은 누구에게나 참 중요한 심리 요인인 것 같은데요. 이 회복 탄력성을 좀 기를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의 그 회복 탄력성 3요인에 빗대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통제성의 경우는 뭐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본다면 예를 들면 뭐 어떤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힘든 일의 원인을 집중해서 새로운 행동을 해본다든지 뭐 긍정성의 경우에는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해보는 것만으로도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힘들 때 조금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성을 키우는데 즉각적인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오늘 한길 사람 속은 첫 시간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후천적인 노력으로 강화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잘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셀프 컴퍼니 이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전담기관 설립지로 대전 충청 지역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그룹장은 국회 바람직한 우주 분야 거버넌스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대전 충청 지역에 우주 관련 전공 분야를 가진 대학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위성 관련 장비 시설 보유 기업들이 몰려 있다며 우주 전담기관 입주 예정지로 대전의 입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은 대전은 정부 부처가 위치한 세종과 가까워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우주 분야 기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또한 충청권에 집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우주전담 조직 설치 공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정치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국익을 우선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7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내고 2주일 넘게 국제우주정거장을 여행한 민간인들이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민간 우주정거장을 추진 중인 미국 기업 엑시엄 스페이스의 미션에 참가한 민간인 4명은 현지 시각 25일 유인 캡슐을 타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을 태운 우주선은 하루 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출발해 16시간 비행 끝에 미국 플로리다주 연안의 대서양에 낙하선을 펴고 착수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은 엑시엄이 우주정거장 여행 한 좌석당 5천만에서 6천만 달러를 청구해 이번에 이들 민간인이 낸 돈은 각각 5,500만 달러, 우리 돈 689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억만장자이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머스크는 인수를 한 후 비상장사로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달 트위터 주가의 3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딜로직은 상장기업을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거래로는 최소한 최근 20년 새 이뤄진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수선언에서 합의까지 불과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4일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트위터 인수위 포부를 밝혔고 트위터 이사회는 거부 의사를 내비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거액의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주주들을 설득하면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난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마구 쏟아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 계정이 폐쇄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Other extremists,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but in the world, will have their accounts restored. And the rules that prevented them from doing certain kinds of extremism and disinformation on Twitter's platform will be eliminated so that they will have free reign.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극우 인사들은 이번 인수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머스크는 인수 합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낮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상장사인 트위터를 인수해 비상장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감독과 견제 등을 피할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군인과 민간인 수천 명이 갇힌 가운데 러시아 측은 현재 휴전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뿐 아니라 남부로 진격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남동부 자포리자 방어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군사 외교적인 추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I don't think we failed, frankly. We conduct our military operation. It's not a war. It's a military operation. It has its own strategy. It has its own aims.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갇힌 군인과 민간인 대피를 위한 휴전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So we don't think that ceasefire is a good option right now because the only advantage it will give possibility for Ukrainian forces to regroup and to stage more provocations like Bucha, like I. 러시아가 돈바스뿐 아니라 남서부 장악에도 나서면서 방어를 위한 필사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북서쪽으로 227km 떨어진 자포리자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Це дуже необхідно, тому що ворог підступний. Ми не знаємо, які будуть подальші дії ворога. Ми повинні готувати місто. 미국 최고위 관료들이 기차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4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 차관을 제공하고 2주 안에 키이우의 미국 대사관도 다시 문을 열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육지 위의 일만이 아닙니다. 바닷속에서도 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열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알기론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극한 현상, 해양 열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우리는 이제 육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 인식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좀 이런 오해도 있는데 실제 바다에서도 육지 못지않게 극한의 기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해양 열파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양 열파는 일명 바다 폭염 혹은 블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해양 열파는 해수 온도가 평균보다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상태가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통일된 기준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2016년에 호주, 영국, 미국의 과학자 그룹에서는 이전 30년 대비 해수 온도가 상위 10%에 들면서 5일 이상 지속된 때를 해양 열파 기간으로 정하자라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네. 자,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양 열파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해양 열파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였고 또 그 빈도는 얼마나 잦아졌나요? 최근에 가장 심각했던 것이 이제 2013년에 일단 해양 열파의 전조 현상이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태평양 북동부 해역에서였는데요. 당시 해양학자들은 해양 열파를 블롭이라는 처음 붙인 이름입니다. 이게. 예. 블롭은 원래 프랑스 파리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괴 생명체를 가리키는 이름인데요. 점액질 상태로 존재하는 블롭은 뇌가 없는데도 사고를 하는 아주 독특한 생물체입니다. 그래서 이를 소재로 해서 1958년에 더 블롭이라는 SF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블롭은 붉은 덩어리 형태의 괴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해양 열파가 생긴 바다에는 아주 붉은 얼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를 태평양을 요리한 얼룩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죠. 문제는 앞으로 대기 기온이 더욱 상승하는 지구 가열화의 영향으로
해양 열파가 더 흔해지고 강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스위스의 과학자 토마스 프롤리셔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를 통해서 2018년에 해양 열파가 있는 날의 수가 1982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연구팀은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2.5도 이상 높은 날이 100일 이상 지속된 때를 해양 열파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현재와 같은 지구 과열화가 계속된다면 세기 말까지 태양 열파가 41배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해양 열파의 영향권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열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지역으로는 동부 열대태평양과 북극 바다를 꼽았습니다. 자, 이 해양 열파 현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 열파 현상이 가장 극심했던 때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북태평양의 피해가 가장 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이제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죠. 미 해양대기청이 2019년 3월에 2013년부터 발생한 해양 열파의 기후 측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가을부터 고기압의 능선이 동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대양은 해수면을 점점 더 뜨겁게 만들면서 해양 열파가 시작됐는데요. 2014년 15년 겨울에 남쪽으로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걸프마루로 따뜻한 공기를 이입시키면서 해수 온도를 더욱 좀 높게 유지하게 만들었고요. 그 바람들은 따뜻한 바닷물을 갖다가 그 미국의 서부의 북쪽이죠. 오레건주, 워싱턴주의 해안으로 더 가까이 밀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2015년 후반과 2016년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서 해양 열파의 성장을 부채질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여름까지 그 크기는 2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에서부터 알래스카의 알류티아 제도까지 400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이로 확장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 나오시는 그림은 해양 열파가 가장 강했던 2015년 4월 평년 해수 온도와의 편차도입니다. 붉은색이 짙을수록 평년보다 해수 온도가 높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해수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평년보다 6도 이상 높은 해양 열파가 발생을 했었죠. 이 시기의 해양 열파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을 만큼 해수 온도가 높았고요. 그 기간도 길게 이어지면서 정말로 해양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자, 생태계에도 많은 피해가 있다고 들었는데 특히 해양 동물의 피해가 컸다고요.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일단 이제 알래스카 남부 지역에 서식하던 대구가 한 1억 마리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흑등고래의 개체수가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프리저강으로 돌아오는 수백만 마리의 연어들이 높은 해양 온도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고요. 미국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연어의 95%가 사라졌습니다. 따뜻해진 바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를 하면서 물고기의 신진대사를 가속화했고요. 동시에 따뜻한 물이 유입되면서 플랑크톤이 희박해지고 크릴은 감소했죠. 이들을 먹고 사는 어린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뒤로 이어서 상위 포식자들이 사라지면서 알래스카만의 어획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서부 해안을 따라서 정어리와 성게가 사라지면서 어업 재선원이 발효가 됐고요. 거북이라든가 크릴이라든가 새우, 기타 해양 동물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고요. 바다 사자 새끼들이 굶어 죽는 경우도 평소보다 10배가 늘어났습니다. 해조류가 독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미 서부 지역의 조개 채취가 금지되었고요. 꽃게어종이 문을 닫으면서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이를 먹고 살던 물개나 바다 사자가 대량으로 죽었습니다. 바다새들이 50만 마리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28마리의 혹등고래와 17마리의 고래들이 그런 죽은 사체들이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변으로 밀려왔는데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해양생물 개체군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는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 동물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단으로 폐사를 하거나 사라진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바다 수온이 상승한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큰 피해가 발생했나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좀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초기에는 이제 해양 해수 온도가 높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거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스위스 쥐리 연방공과대학의 니콜라스 그로버 교수팀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 극단적인 사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죠. 2022년 1월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시간 경과에 따른 해양 열파 발달을 재구성해 보면서 당시의 해수 온도, 해수의 산성도 그리고 산소 농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보시는 그림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 열파가 발생했던 북동부 태평양 지역의 시계열을 보여줍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2014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했던 해양 열파가 매우 길고 면적도 넓고 강도도 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림에서 핑크색 음영은 해양 열파 하나의 영향을 받았을 때고요. 빨간색은 해양 열파와 저산소 영향 두 개가 결합된 때고요. 파란색은 해양 열파와 해양 산성화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고요. 초록색은 세 가지 유형, 그러니까 해양 열파, 저산소, 해양 산성화가 동시에 발생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해양 열파가 발생했던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세 가지 유형이 동시에 같이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연구팀은 2015년 7월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극도로 높아진 해수 산성도, 저산소 상태가 북동 태평양 지역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으로 밝혀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연구진은 미국 서해안에서 대량 멸종 사건을 초래한 것은 높아진 수온 그리고 동시에 발생한 저산소, 해양 산성화의 조합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연구진이 기후 위기가 지속될수록 더욱 강력한 해양 열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양 열파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작년 여름에 사실 울릉도 쪽으로 해양 열파의 영향이 있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양 열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서해안이라든가 남해안 같은 경우 바다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네. 그래서 대기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바로 영향을 받아서 고수온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해안에 설치된 양식장 생물들은 이상 고수온 현상 등이 발생할 때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한데요.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4개 품종이 양식되고 있는데 어업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나 된다고 해요. 네. 이 중에서 김과 미역 양식 같은 경우는 기후 노출대가 크게 나타나면서 아주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해양 열파가 발생하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좀 지구 가열에 대비하는 어업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바닷속의 이상기후 해양 열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적극적인 대응책이 반드시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날씨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남극연구 10대 선도국 그룹 진입을 목표로 남극의 핵심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등 현안 해결에 이바지하는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20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문 우주관측 등 남극 내륙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유망 연구를 선점하기 위해 한국형 내륙 연구 3대 거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남극의 환경 변화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주요 빙하가 급격하게 녹아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LG화학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조인식과 공동연구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스트와 LG화학은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간 상용화 가능성이 큰 유망기술 10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키스트는 이 가운데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에틸렌 생산 기술과 합성가스와 당을 이용한 시시스 유기산 생산 기술 등 2가지 기술을 우선 선정해 LG화학의 기술을 이전하고 양 기관은 공동 연구실을 출범키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 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국산 연구 장비 방문 세미나를 6월 말까지 매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 세미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국내 연구장비 기업 31개 회사가 참여합니다. 세미나에서 방문기관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과기정통부가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방향을 발표하고 연구장비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성능과 활용 성과 등을 소개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려면 선진국이 육류 소비를 75% 이상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본대학 연구팀은 유럽인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가 80kg에 달한다면서 인류가 이들처럼 육류를 소비한다면 국제기후 목표를 놓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를 20kg이나 그 이하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가난한 나라는 육류 소비가 적어 문제될 것이 없고 육류 소비 감소 주체는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을 이어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백신 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또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기인데요. 코로나 재확산을 막고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역 수칙인 만큼 일상에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